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지난 22일 태풍 마와르의 영향으로 폐쇄됐던 미국 괌공항이 일주일 만에 운행을 재개하면서 우리 관광객들도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몰라 불안감에 떨어야 했던 관광객들은 우리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박수를 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막감과 초조함이 느껴지는 공항 입국장 앞. 스케치북에 이름을 적어놓고 돌아올 가족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바람 불고 뭐 이런 걸 둘째치고 22층의 애들이 이제 숙소에 머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도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고 먹을 것도 당연히 없죠. 입국장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관광객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두 팔을 벌려 가족들을 맞이합니다. 태풍 여파로 미국 괌에 고립됐던 우리 관광객들이 공항 폐쇄 일주일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겁니다. 착륙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박수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울컥했어요. 갑자기 발이 묶여 갈 곳을 잃어버린 관광객들은 공항과 호텔 로비에서 노숙하며 돌아갈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말도 못해 단전 단수되죠. 통신 두절되죠. 먹을 거 이런 거 다 떨어지고 뭐 마트에 가니까 또 물건도 별로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불편했죠. 식구가 흩어지게 됐거든요. 이상가족처럼. 그래가지고 방해를 못 들어가고 대피소에 대피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외교부가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고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도 했지만 가장 의지할 수 있었던 건 같은 처지의 관광객들과 우리 교민들이었습니다. 모든 분들 다 어려웠고 상황이 그렇긴 했는데 그냥 어떻게 잘 서로 좀 단톡방도 만들어 서로 막 의지하고 하면서 잘 버티고 온 것 같아요. 네. 이제 아기가 더워서 땀피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이제 그 카페를 통해서 뭐 각자 필요한 것들 서로 좀 공유하고 이렇게 좀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또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서로 의지가 됐었고. 이날 괌에서 한국 땅을 밟은 우리 관광객은 총 2,500여 명. 아직 900여 명 정도가 현지에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정규 편성 외에도 추가 편성을 통해 우리 관광객들의 신속한 수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국회 의사국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지난 26일 국회에 접수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루어진 뒤 24시간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진행해야 해서 이르면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두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승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가장 큰 쟁점은 간호법 재표결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재표결 추진에는 나쁜 의도가 있다며 정부 중재안을 꺼내들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빼는 것이 어떠냐. 민주당이 이제 이것마저 결국은 걷어찬다고 하면 간호법은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에도 중재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간호사들이 원치 않는 중재안을 내고 민주당에게 그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한 태도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거액 가상화폐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상정해 본격 논의 절차에 돌입합니다. 윤리특위는 오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최장 2달까지 이어지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두고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의원이 집중 투자했던 위믹스 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 행위도 처벌할 수 있지만 그간 법원에서 코인을 증권으로 판단한 적이 없다는 건 걸림돌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검찰은 테라루나 발행사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코인이 증권의 성격을 띈다고 판단한 건데 주식회사가 증권을 발행하듯 발행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루나코인을 발행한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 수사에서도 위믹스 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코인을 판매한 돈으로 다른 게임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위믹스를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 돈을 비즈니스에 썼단 말이죠. 위믹스가 증권성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인을 사고 파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믹스 코인의 증권성 여부는 형량을 좌우하는 열쇠가 됩니다.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인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을 때보다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위믹스 코인에는 사업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인정한 판례가 없고 앞서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신현성 씨의 구속영장을 2차례 기각한 것도 검찰에겐 부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일한 만큼 코인 매각 대금이 대선 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떤 거래 행태를 보였는지를 파악해 혐의 유무를 살피고 있다며 대선 기간 이뤄진 코인 거래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평양 도서국들을 상대로 취임 후 처음 다자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우리는 태평양이란 광활한 바다에서 한 배를 탄 이웃이라며 기후위기와 식량, 보건 등에서 연대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미국과 일본, 유럽 선진국과 자주 만났던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무대를 태평양 섬나라까지 넓혔습니다. 취임 후 처음 국내에서 열리는 다자 정상외교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비전, 인도태평양 전략과 태평양 도서국이 발표한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의 방향성이 일치한다면서 한 배를 탔다고 표현했습니다. 태평양이라는 광활한 바다에서 한 배를 탄 이웃인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이 공동 번영을 위해 힘차게 항해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태평양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선 상생이 필요하다면서 파트너십도 채택했습니다. 규칙에 기반한 연대와 포괄적 안보 협력, 기후변화 공동 대응 등을 약속했고 태도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ODA도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태도국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기후변화, 자연재해, 식량, 보건, 해양수산 위기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부 동반으로 공식 만찬까지 꽉 채운 하루를 보내며 협력 관계를 끈끈하게 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쿡 제도와 마셜 제도, 솔로몬 제도와 니우에, 팔라우 정상까지 5개 나라와 연쇄회담도 진행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방한한 태도국 정상 10명과 모두 만난 겁니다. 김건희 여사도 방한한 정상 배우자들과 국립중앙박물관과 진관사에서 친교 시간을 보내며 외교 접촉면을 넓혔습니다. 정부는 또 인구 1,600여 명의 소국 니우에와 192번째 수교도 체결했습니다. 미 수교국은 이제 코소보와 시리아, 쿠바 등 3나라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인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은 엑스포 무대가 될 부산 북항 일대를 직접 둘러볼 예정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불법 자금 확보 수단인 IT 인력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북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미 차원의 독자 제재도 강화했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주시해온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활동은 크게 두 가지. 해킹을 통한 가상화폐 탈취와 위조한 신분으로 미국 등 해외 IT 기업의 일감을 수주하는 겁니다. 이런 IT 인력 수가 증가하면서 불법 핵미사일 개발 자금이 늘어날 뿐 아니라 더 많은 정보력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기업의 주의를 당부하고 화상 면접 등의 방법을 권하고 있는데 때로는 창의적인 접근도 요구됩니다. 실제로 기업이 고용인의 자택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를 우편으로 주고받도록 했더니 취업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한미 정부가 미 구직 사이트에서 북한 IT 인력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찾아 사이트 측에 계정 차단 협조를 요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North Korea's IT gold rush must fail. We should never allow them to earn even a penny through illegal IT activities. 한미 정부는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독자 제재도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미국은 기관 4곳과 개인 1명을 제재했는데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이곳의 총책임자 김상만은 양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외화벌이를 직접 주도한 조직과 인력뿐 아니라 인력 양성기관,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입니다. 한미는 대북 제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같은 대상에 중첩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우리 정부가 106개 나라로 구성된 국제협력체제 확산방지구상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를 오늘 제주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미국, 일본 등 70여 개국 대표단은 현재 직면한 확산 위협을 진단하고 협력 심화 방안을 모색한 뒤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어 우리 해군은 내일 제주에서 한미일, 호주의 함정 7척과 항공기 6대가 참가하는 다국 간 해양 차단 훈련 이스턴 엔데버 23을 주관합니다. 훈련은 대량 살상 무기를 적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를 전파한 뒤 승선 검색 절차를 거쳐 의심 물질을 식별해 제독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PSI가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진 않지만 이번 회의와 훈련이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서방사가 오늘부터 사흘간 전략적 요충지인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합동 도서방어 종합훈련을 합니다. 서방사가 주관하는 이번 훈련에는 6회 공군, 해병대 전력이 동시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훈련은 북한 위협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서북도서 증원 준비부터 전력의 이동, 실제 전투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 등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해병대는 이번 훈련으로 고강도 국지 도발에 대비한 대응 능력과 결전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연이틀 100여 발의 드론과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대반격이 임박한 우크라이나의 준비 태세를 흔들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새벽 3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하늘에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멀리서 포송이 들리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해가 뜬 뒤에도 이어진 공습, 공포에 질린 아이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출근길 지하철역은 대피소가 됐습니다. Книжка відволікає, особливо якщо це цікава книжка, ти сидиш, немає варіантів. Я ходжу в метро, я ходжу в сховище, бо я вважаю, що це правильно. 이달 들어서만 키이우를 겨냥한 16번째 공습입니다. 드론과 미사일이 연이틀 100기 이상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항공 장비와 무기고 등 군사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Сегодня ночью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несли групповой удар высокоточным оружием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воздушн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по объектам противника на аэродромах.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간 29일 하루
키이우에서 40여 기의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키이우의 건립 기념일이었던 전날에는 59기 중 58기를 격추했지만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Під час цієї терористичної атаки кількісно найпотужніший удар був спрямований саме проти Київщини. Саме так Росія відзначає День нашого древнього Києва. 민간인을 겨냥한 공습은 대반격이 임박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경고로 분석됩니다. No soc optimista sobre què passarà a Ucrània aquest estiu. El que sí veig és que la concentració de tropes i de forces d'un costat i de l'altre i la voluntat clara de Rússia d'intentar guanyar la guerra. No anirà amb una negociació fins que no hagi intentat guanyar la guerra. 서방의 무기로 중무장한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나서면 15개월째 접어든 소모적인 전쟁이 중대한 국면 전환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에서는 세계 경제에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디폴트를 코앞에 두고 백악관과 의회가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합의안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소관 상임위에서부터 반대표를 던질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을 끝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비교적 홀가분한 표정으로 미국 현충일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기념사에서는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와 동맹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We see it. The troops still standing sentinel on the Korean Peninsula, preserving peace side by side with our allies.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방송에 출연해 과반 지지로 부채 한도 합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You have a statutory cap on there. We've got to be able to stay in the majority. Then we could have a rule to be able to keep it going forward. 앞으로 2년간 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대신 내년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의 합의안은 하원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31일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운영위에 포진한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합의안이라며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엉터리 결과를 도출한 하원 의장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초강경 우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정부 지출을 줄였다는 하원 의장 설명을 정면 반박하며 실제로는 올해 지출보다 더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복지정책 요건을 강화한 합의안을 끔찍하다고 표현하는 등 반발 기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는 하원 운영위에서 합의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야가 51대 49로 구성된 상원의 경우 한 명만 반대하더라도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어 6월 5일인 디폴트 시한 전까지 이 합의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많은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빌리고 잠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SNS 채팅방에서 벌어진 일인데 성인보다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중학교 1학년 A양에게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진 건 지난 3월 초부터입니다. 아이돌 팬들이 모여있는 SNS 채팅방에서 정모 씨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13,500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2만 원이 넘는 돈이 통장에 들어왔고 4만 원을 빌려주면 5만 원이 넘는 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정 씨는 조금만 더 빌려주면 한 번에 갚겠다며 돈 빌리는 횟수를 늘리더니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친구에게서 돈을 빌려 정 씨에게 보냈던 A양은 결국 40만 원 넘게 잃었습니다. 엄마랑 아빠한테 말하면 혼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고 애들이 계속 재촉하니까 그 사람한테도 재촉을 했는데 그럴 거면 돈을 더 달라 해가지고. 피해자는 A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채팅방에 있던 대화 참여자들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겁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17명,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중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지금까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아이들이 판단력이 아직 어리니까 예를 들어서 만나서 줄게라고 했을 때는 아이들은 나갈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2의 더 큰 범죄가 일어났을 거고.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사기 혐의로 20대 정 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도박 자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괌에 발이 묶였던 관광객들 어제부터 지금 돌아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야말로 뭐 단전 단수도 있었고요. 또 생필품도 굉장히 좀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실린 관광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태풍의 영향으로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또 먹을 음식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과목에 갇혔다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한 관광객은 호텔에서 쫓겨나서 렌터카 안에서 쪽잠을 자며 지냈다고도 했고요. 단수가 된 상황에서 1.5리터짜리 생수 한 병으로 온 가족이 간신히 씻었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 때 결혼을 하면서 신혼여행을 그때 못 가고 미뤄뒀다가 이번에 뒤늦게 괌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가 있었는데요. 여행 갈 때보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더 설렐 줄 몰랐다라는 말이 이 모든 상황들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 다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현지 교민들의 따뜻한 온정이 이어졌다고요? 맞습니다. 현지 교민분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가지고 있는 쌀로 찰기 있는 쌀밥을 지어주기도 했다고 하고요. 김치나 된장국, 불고기를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했을 관광객들에게는 큰 힘이 됐을 것 같고요. 아직 일부 대체 항공편을 못 구해서 괌에 남아있는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좀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참고 힘내시고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남은 관광객들도 또 무사히 좀 귀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58%, 그러니까 절반 정도네요.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기사에서는 한국이 수출 주도형 경제의 산물로 원하청 이중 구조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을 따져봤을 때 정규직 기준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57.6% 수준이었고요. 비정규직은 43.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자료를 보면 2002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한국이 70.4%, 일본이 64.2%, 유럽연합은 평균 74.7%로 어느 정도 고루 나타났는데요. 16년이 지난 2018년 기준으로는 한국이 59.8%, 일본이 68.3%, 유럽연합은 75.7%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과 유럽연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가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그 격차가 오히려 벌어졌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불균형이 고착되지 않도록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하청이 쇠락하게 되면 결국은 원청이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상생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관련 토론회까지 열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정부가 나서서 차별을 줄이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상생 협력에 앞장선 기업에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고용부도 이러한 여러 목소리를 참고해서 다음 달 원하청 이중구조 해소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 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일본, 유럽의 격차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역주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씁쓸함을 남기게 합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주 다루긴 했는데 닥터로드라는 말이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닥터로드, 즉 의사로 가는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인데요. 우수한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방 의대에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40% 이상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수도권에서 지방 고교로 역유학을 오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 자격 요건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경쟁률이 확실히 낮다는 점에서 이를 공략하려는 학부모들이 거처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격 요건을 갖추려고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단한 의지인 것 같고. 자, 그럼 두 번째 닥터로드는 뭔가요? 네, 두 번째는 비교적 경쟁이 덜한 해외 의대로 입학한 후에 국내에서 의사가 되는 방법입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조금씩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방식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해외 의대를 졸업한 후에 현지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국내에서도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에서 의사가 된 경우가 지난 17년 동안 365명 정도 됐다고 하고요. 최근에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이러한 닥터로드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닥터로드를 주로 이제 학부모님들이 주도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득 과연 자녀들은 이 닥터로드를 과연 원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개발한 여객기가 상업 운항을 개시를 했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민간 항공기 시장은 유럽의 에어버스 또 미국의 보잉이 양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여객기가 가세했는데요. 지난 28일 중국 동방항공이 코맥의 C919 여객기를 이용해서 승객을 실어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발에 나선 지 16년 만에 얻은 성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쟁 기종인 B737과 A320에 비교해서 20% 이상 저렴하다는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는 강력한 후발 주자의 가세로 시장 구도가 A, B, C 3강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방항공에서도 이미 1000대 넘게 선주문을 했다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100% 중국산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 자체는 중국이 개발한 게 맞지만 아직 핵심 부품은 미국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안전성 문제도 넘어야 할 산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미국 연방항공청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석유로의 수출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현재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산 여객기가 얼마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내 목소리 마음껏 복제해라. 누군가 가수가 본인의 목소리를 AI에 좀 제공을 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캐나다 출신 가수 그라임스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그라임스는 최근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을 테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껏 복제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성공적으로 만들게 되면 로열티의 절반을 떼어주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음악계에서는 이 AI의 개입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를 논쟁적 화두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 리스너들의 반응은 그럼 어떤가요? 네,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라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 신인이나 무명 작곡가들은 유명 인기 가수와 함께 작업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일 텐데요. 그라임스가 자신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하자 지금까지 300곡 넘는 곡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목소리를 악용하면 어쩌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라임스는 혐오나 갈등을 조장하는 등 해로운 가사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통제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이 되면 그라임스의 목소리로 신곡 수백 곡이 등록이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완성도가 어떨지 또 AI의 개입을 어디까지 음악계가 허용할지 주목됩니다. 네, 그야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AI가 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기술의 속도가 놀랍기도 하지만 또 두려운 마음도 굉장히 좀 많이 들곤 합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늘 발표한 입장에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 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 공중정찰자산의 작전 반경과 감시권은 수도 평양을 포함한 공화국 서북부지대는 물론 주변 국가 중심 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주변 국가들의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조성된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전 환경은 적들의 군사적 행동 기도를 실시간 장악할 수 있는 믿음직한 정찰 정보 수단의 확보를 최대 급선무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했는데 발사 시기를 직접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경찰개혁을 추진하는 경찰제도 발전위원회가 애초 예고한 12차 회의에서도 경찰대학의 존폐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졸업만 하면 자동으로 경찰이 임용되는 게 불공정하다는 주장과 경찰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출발한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핵심 의제는 단연 경찰대학 존폐 여부인데 없애자는 쪽과 그대로 두자는 쪽의 견해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애초 3월까지였던 위원회 존속 기한도 재차 연장됐습니다. 특히 경찰대학 문제는 아직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솔직히 아직도 많이 팽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좀 더 들을 필요가 있다. 일반 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생들은 공개 채용 시험을 거쳐 대부분 순경으로 임용되고 여기서 경위 근속 승진까지는 보통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반면 경찰대학생은 졸업만 하면 곧바로 경찰 간부인 경위계급장을 답니다. 경찰대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도 졸업생 자동경위 임용제가 공정의 가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경위로 인간될 수 있다는 어떤 시험이나 뭐 그런 거 거치지 않고 그런 것이 좀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전체에서 2.5%에 불과한 경찰대 출신이 경찰서장급인 총경의 60%, 경무관과 치안감에선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경찰대학 순혈주의도 꾸준히 비판받는 지점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교육받은 졸업생 상당수가 최근 로스쿨 등 민간으로 이탈하는 등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경찰대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임용된 졸업생들이 경찰 조직 발전 등에 이바지해온 성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대학이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갖는 역할도 있는 만큼 당장 없애기보다는 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제도 발전위원회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권고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다만 졸업 임용시험 도입이나 학사과정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곧바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온라인 수업이 사라졌지만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전국 학령 전환기 청소년 127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진단 조사한 결과 전체 18%에 이르는 23만여 명이 과의존 위험군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중학생 20.6%, 고등학생 17.2%, 초등학생 16.3% 순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위험군이 지난해보다 늘어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기업들의 부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더라고요. 네. 금리가 높아진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제 금리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이제는 부채가 이제 두드러지게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IMF가 자체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의
기업에 대한 부채에 대해서 이제는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한 기업을 본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영업 활동을 해서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는 금융 비용, 한마디로 이자죠. 이것을 이제는 갚아 나갔을 때 한마디로 내가 벌어든 비용에서 이제 이자를 갚는다. 이게 또이또이가 됐다, 똑같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게 1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1 미만이다라고 본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벌어들인 걸로 이자도 못 갚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3년 연속이 지속이 되면 우리가 보통 한계 기업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IMF에서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어떤 1 미만인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이 기업들이 이런 한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전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비율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계 기업들이 더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죠. 그래서 차트에 보듯이 실제 이런 어떤 그 평균을 봤더니 전 세계 평균이 이런 비율이 16.8%로 조사가 됐고요. 아시아 평균은 한 13.95%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인도가 31% 나오고요, 태국이 28%, 중국이 25%, 인도네시아 22.7%, 한국이 22.1%, 아시아에서 5번째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전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22.1%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그 정도로 이제 악화된 기업들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갉아먹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여파 속에서 이런 아시아 기업들의 부채가 이제 두각이 되고 있고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부채 수준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이제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가 그 당시에 양호한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해줬고 이렇게 한계 기업 안에서도 걸러지지가 않고 이런 기업들도 이제는 풍부한 유동성 이 분위기 안에서 대출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메랑처럼 지금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IMF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고의 목소리를 이번에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제는 금리 인상기는 계속대로 되고 있죠. 동결 분위기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과연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고금리 상태에서 이런 한계 기업들의 부채가 더더욱 이제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IMF에서는요. 이렇게 만약에 금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동결이 되고 고금리 상태로 간다 그러면 언젠가는 한계 기업들 우리가 일명 좀비 기업 이런 기업들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는 표현을 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베트남이나 우리나라가 사실 기업들도 이제는 뭐 기업 대출만 많이 받은 게 아니라 사실 뭐 부동산 대출도 많이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F 대출에 대한 문제도 논의를 했었고 특히 기업 부채 금리가 2.5%포인트 정도 오른다. 그럼 위험도가 상승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호주 제외하고 아시아 국가 전체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 그 국내 기업들의 성장이나 수익성을 좀 보면 작년에 비해서 좀 급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들이 받은 영향이 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정경련에서 상장사 한 2,263곳을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당연히 1분기 영업이 아마도 영업 보고서를 이제 봤는데 분기 보고서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익성 모두 급락을 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일단 성장성을 나타내는 영업이익 증가율을 봤는데 이게 마이너스 7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지난 분기죠. 전분기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은 이게 17.9%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1년 만에 어떻게 되면 92.1%포인트 정도가 빠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뭐 수익성이나 성장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이제는 수익성 지표로 본다면 영업이익률도 악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1분기가 2% 영업이익률이 나왔거든요. 전체 그 상장사의 기업의 평균이. 근데 이게 지난 작년 1분기 같은 경우가 이게 한 7.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1년 사이에 5.4%포인트 정도가 빠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짧은 1년 사이에 성장성, 그다음에 수익성 모두 이제는 악화가 됐다는 것을 이제는 보여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도 같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부채 비율도 지금 증가되고 있다라고 이제는 조사가 됐습니다. 72.9%에서 이제는 79.3%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채 비율도 악화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경고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작년 기준을 봤을 때 기업 부채가 한 2,590조 원으로 이제 조사가 됐거든요. 1년 만에 10% 증가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굉장히 거시적인 환경 안에서도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성장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좋은 분위기는 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이제 1분기 기준이고요. 역시나 이제는 원자재값 상승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을 압박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망이 좋지 않다.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고요. 기업의 부채 위험도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 가계 부채도 네.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1분기 기준 가계 부채 규모가 국내 총생산을 넘어섰다. 이런 지금 기록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죠? 맞습니다. 이게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본다 그러면 뭐 102.2% 이렇게 나와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선진국 중심 본다 그러면 한 32개국 중심을 본다면 1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심각해 왔고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외국 리서치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의 경고 목소리가 났죠. 한국이 102.2%, 홍국이 95.1%, 태국이 85% 이렇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총생산 대비해서 가계 부채가 그 정도로 많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 오버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유일한 국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심각하다는 게 딱 차트에 보셔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다면은 잔액으로 본다면 19년 이후에 3년 만에 한 250조 원이 이제 더 넘어선 거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빠르게 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이제 부동산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보고서에도 보더라도 항상 나오는 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중심에서 봤을 때 담보대출 부분입니다. 이 담보대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가계부채는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되게 아이러닉한 게 부채가 다시 한번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책,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이 다시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가계부채, 특히 이제 주담대 대출이 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는 가계부채가 왜 또 늘어나냐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도 있겠지만은 금리가 다시 한번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받기에 또 좋은 환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뭐 가계부채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만약에 이게 부채가 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처분 가능 소득가에서 이자를 내는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자를 못 내게 된다. 그럼 당연히 이제는 뭐 지금 상황이죠. 우리나라의 딱 상황. 소비를 줄이게 되거든요. 일단 내가 지갑이 얇아진 상태에서 이자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를 줄이게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 이게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뭐 소상공인들 앞에서도 돈이 안 도기 시작하고 그럼 당연히 이제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나라에 심각하고요. 특히 지금 이제는 정부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올 하반기에 금융 지원이 끝나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제 하반기 9월부터 뭐가 되냐면 이제는 만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상환유예가 종료가 돼요. 그 전까지는 상환유예를 해줬습니다. 이제는 대출에 대해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근데 이게 9월 달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소상공인 분들은 이제 대출이 상환유예가 끝나기 때문에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갚아야 되죠. 갚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가 이제는 부실화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게 이 소상공인의 부채가 심각한데 거기에 지금 가계부채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는요 소상공인의 부채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가계대출을 통해서 내가 생활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계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숨은 부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금융당국도 9월 달에 예민하게 보고 있고 지금 뭐 금융당국도 9월 달을 좀 예민하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이런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서 소상공인까지도 이제 번질 가능성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 102.2% 나오지만은 80% 근처로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계부채를 뭐 모든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얘기하지만은 GDP 대비 80%로 맞춰준다 그러면 그나마 좀 안도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묘안이 좀 나아주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 좀 얘기해 주셨는데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 소비부터 줄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은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아닌가요? 당연하죠. 예, 뭐 당연히 이제는 지갑이 얇아지고 거기서 내가 이제는 쓸 수 있는 돈이 작아지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지갑에서 나오는 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소비 위축이 된다 그러면 내수가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연체율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저축은행의 연체율을 봤더니 5.07% 조사가 됐거든요. 연말보다 한 1.66%포인트 정도 더 늘어난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저축은행이 누가 갑니까? 1금융권에서 못 가시는 분들이 가는 게 이제 저축은행이고 이 금융권인데 사실 이렇게 중저신용자 같은 분들이 가는 데에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뭐 드러나고 있는 거든요. 차트에 보셔도. 그래서 이렇게 경제 여건이 안 좋은 속에서도 이제 지갑이 더 얇아질 수밖에 없고
소비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으로 지금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지금 이제 필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정부가 조만간 아마 정책을 하나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저신용자를 위한 이런 것을 대환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조금 살려줄 수 있는, 경기를 살려줄 수 있는 어떤 정책 금융 상품들이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가계 교육비 부담은 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득 하위 20%를 기록한 서민 가구에서 교육비 지출을 30% 늘렸다 이런 통계도 나왔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뉴스가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픈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1분이라고 그러죠. 이제 하위 20%이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처분 가능 소득을 봤습니다. 이게 통계청 자료고요. 이번 연도 1분기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처분 가능 소득은 뭐냐면 내 월급에서 이제 비소비 지출을 뺀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세금 같은 거를 빼고 내가 처분 가능한 소득이거든요. 이게 85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실제적으로 쓴 소비 지출은 131만 원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한 달 매달마다 46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요. 이런 그 하위 20%이신 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이제 교육비가 뭐 35% 증가됐다 이런 어떤 자료가 나왔죠. 근데 이분들이 월 평균 얼마를 쓰냐면 교육비를요 34,000원 씁니다. 이게 얼마 늘었냐면 8,800원이 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8,800원 는 거 가지고 통계로 본다 그러면 35%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네요. 어려우신 분들이 교육비를 더 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반대로 본다 그러면 8,800원이 그 정도한테 큰 부담이라는 뜻입니다. 이 저소득층 분들한테.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가슴 아프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사실 1분위의 원평균 등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4,000원 정도 쓰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와닿는 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교육비가 41% 들었는데 이게 대학 등록금도 포함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나올 수가 있겠고, 반대로 본다 그러면 상위 이제는 20% 한마디로 이제 5분위죠. 이런 상위 50% 교육비가 58만 원이 나왔습니다. 거의 한 17배 차이인데 근데 여기서 본다 그러면 좀 이런 게 느껴져요. 한마디로 이제 교육을 통해서 부가 대물리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통계에서 잘 잡혔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이제 뼈 아프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 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런 확률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라서 조금 씁쓸하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그 씁쓸한 흐름이 좀 잘 나타나는 그런 통계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권혁중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율주행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역의 군성을 넘어 택배를 실어 나르는 데까지 영역이 넓어졌는데요. 기술이 더 발전하면 물류 운송이 어려웠던 도서 산간 지역 배송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근우 기자입니다. 음식점 앞에 차 한 대가 멈춰 섭니다. 우편물을 받은 직원이 차에 올라타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운전대와 가속 페달이 스스로 움직이며 운행을 시작합니다. 평범한 승합차처럼 보이지만 카메라와 첨단 장비들이 탑재된 자율주행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시범 사업을 물류 분야로 확대하면서 택배나 우편 같은 생활물류 서비스에도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된 겁니다. 멀리 있는 줄만 알았는데 저희 가까이에서 직접 앱으로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신기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범 사업은 대구와 제주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 제주에서는 공항부터 호텔까지 여행객의 짐을 옮겨주는 서비스도 갖췄습니다. 지금보다 더 기술이 안정되면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험한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물류 운송 분야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래에는 이런 수요가 있지만은 공급이 없어가지고 불편한 공간에서도 저희가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족한 공급을 자율주행으로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 미래로만 생각했던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새 우리 삶 가까이 다가오면서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로 지역 문화예술계도 타격을 받아서 침체기에 빠져 공연과 전시 등이 크게 줄었는데요. 시민들의 문화 복지를 위해 지역 기업들이 문화계 후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전시 공연 기회가 많이 줄어든 지역 문화예술계. 예술가들에게는 무대가 사라졌고 시민들은 문화를 즐길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지역문화예술계의 창작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지역 기업들이 후원에 나섰습니다. 청주문화 나눔 사업으로 기업들이 청주시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문화기부 사업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금융권 등 30여 곳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을 돕게 됩니다. 오랫동안 묵묵히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발굴이 돼서 그분들께도 좀 같이 문화 나눔에 참여가 돼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으로 이번 사업으로 청주문화재단은 기업에는 맞춤형 후원 방법을 제시하고 예술인들에게는 기업의 생산품과 공간 그리고 기술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기업과 예술가들의 만남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도 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의 기업가 그다음에 뜻 있는 분들이 기부를 하고 후원을 해주시면 그것들을 모아서 문화 복지 그다음에 청년 예술인들을 키우고 청주가 문화도시로 성장하는데 노돛돌 밑거름 역할을 하는데 소중한. 하지만 지원이 한 번에 그치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안정적인 후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기업들의 문화예술계 지원이 코로나로 척박해진 지역 예술계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브라질과 베네수엘라가 8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베네수엘라가 브라질의 지원을 받아 외교 무대 복귀를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방 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브라질 대통령궁을 찾았습니다.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어 8년 만에 열린 양국 정상회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베네수엘라가 남미 좌파의 대부 룰라의 지원으로 국제무대 복귀를 시도하는 겁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30일 브라질리아에서 열리는 남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2015년 남미 공동시장 정상회담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한 이후 처음입니다. 양국 간 외교 관계는 2019년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취임 후 공식 단절됐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2018년 재선됐으나 야권은 부정선거라며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과이도 국회의장이 자신을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으로 선언했고 브라질을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과이도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베네수엘라와의 외교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이번 남미 정상회담에는 12개 나라가 참석해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 지역 협의체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동부도시 데븐포트에서 아파트 건물이 일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데븐포트시 소방당국은 현재 시각 29일 오후 4시 6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주민 12명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고 8명을 구조해 이 중 1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고 실종자도 없다며 건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해 구조대원들이 대응하기에 위험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세계 첫 AI 인공지능 규제 입법 절차가 연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29일 유럽권 전문 매체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여름 전 AI 규제법의 첫 3자 협상 타결을 기대하고 있으며 노력하면 연말까지는 최종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 초안을 발의했습니다. EU 규정에 따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집행위와 이사회, 의회 3자 협상 타결이 핵심이며 최근 챗GPT 등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협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콩의 보안 책임자가 다음 달 4일天安번 민주화 시위 34주년을 앞두고 국가 안보를 해치려는 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홍콩 프리프레스에 따르면 크리스탕 홍콩 보안국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며칠 내 특별한 때 국가 안보를 해치려 계획하는 이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장은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채 많은 이들이 홍콩의 독립을 촉진하고 전복을 꾀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그때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내륙은 맑은 날씨 속에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곳곳에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고요. 남부지방도 전주가 2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8도나 높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우산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 남해안은 아침까지, 전남 남해안은 오늘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 오후에는 중부와 호남 서부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1.3도, 대전 18.6도, 대구 19.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28도까지 올라 내륙은 다소 덥겠습니다. 반면 해안가는 부산 22도 등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한 주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주 후반까지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